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범죄자들 24번째, 일본 역사상 가장 길었던 인질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4번째 주제는 10일 동안 벌어진 아사마 산장 사건. 첫 번째, 공산당을 신봉하던 테러단체.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인 인질극 사건이라면 아마 지강헌 일당이 벌인 사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1988년 온 나라가 올림픽 열기로 뜨겁던 때에 벌어진 이 사건은 당시 텔레비전을 통해서 생중계가 되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로 더욱 사람들의 뇌리에 선명하게 기억이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역사 속 범죄자들 10번째 주제로 다루었었죠. 이 사건의 경우 이감되던 범죄자들이 탈출하여 이른바 가정집에 침입해서 벌인 인질극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인질극이 벌어진 시각은 하루가 채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사건의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을 단순히 시간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말이죠. 아무튼 오늘 이야기할 일본에서 벌어진 이 인질극은 무려 10일 동안 지속되었던 최장기간 벌어진 인질 사건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요새는 거의 사라졌다고 보이는 극좌 세력은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이승만 대통령 시절을 지나면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북한 출신 일본인 그룹인 조총련,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가 90년대까지도 엄청난 세력을 지니고 있었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공산주의 계열의 극좌 테러 단체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극렬한 테러 단체가 바로 일명 적군파라고 불리는 공산주의자 동맹 적군파였습니다. 1969년 결성된 이들은 무장을 통해 군사적 행동과 테러를 서슴지 않았으며 파출소와 우체국을 습격하고 항공기를 납치했으며 끝내 오늘 이야기할 아사마 산장 인질극을 벌이면서 결국 분해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벌인 수많은 사건 중에서도 특히 이 아사마 산장의 인질극 사건은 이들이 괴멸해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군파의 한 갈래인 연합 적군 멤버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군마현 산악지대에 거점을 마련하고 계속 도피 행각을 일삼았지만 끊임없는 도피로 인해서 내분이 이를 정도로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들은 같은 멤버에게 린치를 가해서 총 12명을 살해하는 등 극한의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마침 경찰의 수색으로 거점들의 일부가 발각되자 나가노현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나가노 동부 방향으로 탈출하던 이들은 길을 잘못 들면서 가루이자와 쪽을 헤매다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산장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곳이 바로 아사마 산장과 사츠키 산장이었습니다. 처음 이들은 사츠키 산장을 은신처로 삼으려고 했지만 이들을 추적 중이던 나가노현 경찰 소속 1개 부대와 조우하면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아사마 산정으로 이동해서 이 산장 관리인의 아내를 인질로 삼아 경찰과 대치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길어지는 대치 상황. 그리고 여기서 경찰의 대처 부족 능력이 드러납니다. 경찰은 사건 주동자들의 성향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당연하다는 듯이 이들의 가족, 부모를 데려와서 이들이 자수하도록 설득을 시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범인들에 대한 프로파일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범인들이 가족과 사이가 좋은지 나쁜지 또 파악을 해야 하고 그들의 사상이나 가치관 등을 파악해야 할 성결 과제가 많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당시 경찰들은 아무런 사전조사 없이 어머니들의 호소를 이끌어냈고, 이것은 당시 범인들이 우리 부모님까지 이용해 먹는 경찰들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 덕분에 범인 중 한 명이 자신의 어머니들에게 발포를 하는 막장의 상황까지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 사건의 주모자 사카구치 히로시가 처음 내세운 요구사항은 연합적군 최고 간부 모리 츠네오, 나가타 히로코 부부의 석방과 아사마 산장에 있던 멤버들의 도주로를 보장해 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멤버 중에는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도주로 보장 요구는 철회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이 산장주의를 포위하고 전기를 끊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지만, 가족들을 통한 자수를 호소하는 판단 미스로 인해서 오히려 적군파 테러범들의 도끼를 올려놓게 됩니다. 또한 대치 기간이 지속되면서 산장의 벽과 천장을 부수고 돌입하자는 강경 진압론이 힘을 얻던 도중에 또 한 번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민간인 한 명이 자신이 인질을 대신하겠다라면서 산장에 접근하다가 사카구치 히로시가 쏜 총에 머리를 맞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 중에 사망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분명히 경찰들이 주변을 포위하고 있었는데도 민간인이 산장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경찰들은 또 다시 한번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됩니다. 이렇게 인질극 범인들과 경찰의 대치 상태가 길어지면서 경찰 역시 망설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태가 되었죠. 경찰청장 고토타는 범인들이 사살되면 순교자가 되어 좌익 운동권이 단결할 테니 전원 생포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당시 경찰들은 건물 철거용 철구를 매단 크레인과 살수차 등을 앞세워서 밀고 들어갔지만, 크레인의 철구가 금세 고장이 나버리면서 진입작전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당시 적군파 테러리스트들은 5연발 총, 22구경 라이플, 12게이지 U-U형, 더블배럿 샷건, 389경 권총 등으로 저항을 했고, 이로 인하여 기동대원 2명이 총을 맞고 병원으로 이송 도중 순직하는 안타까운 희생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밀고 밀리는 진입작전 중에 적군파의 거센 저항으로 인해서 경찰 지휘부는 결국 생포를 포기하면서 총격전을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마무리는 고압 살수차를 동원해서 산장 벽을 부수는 것으로 시작해서 전원 생포라는 쾌거를 이루어냈고, 인질 역시 무사히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 2명이 사망하고 27명이 중경상을 당하는 끔찍한 결과가 나타났죠. 그리고 이 현장의 장면은 당시 전국 각지에 생중계가 되고 있었고, NHK 방송을 비롯한 각 방송사의 총 시청률은 무려 90%에 이르며 이전에도 이후에도 깨지지 않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세 번째, 재판과 결과. 이들은 범죄로 인한 희생자는 아사마 산장의 인질극에서 벌어진 민간인 1명, 경찰관 2명, 그 다음에 27명의 경찰관 중경상자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조직 일원 중 12명을 살해한 사건과 더불어서 크고 작은 범죄 혐의점이 다수 존재했죠. 경찰에 체포된 이후 이들은 재판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인 사카구치 히로시는 1993년 사형 확정, 요시노 마사쿠니는 무기징역, 가토 삼형제 중 차남인 가토 미치노리는 징역 13년, 막내인 가토 모토히사, 당시 16살의 이 소년은 중등소년원 송치가 각기 선고됩니다. 다만 이 테러 조직의 일원이었던 반도 쿠니오는 1975년에 일어난
쿠알라룸푸르 사건. 적군파가 1975년 8월에 쿠알라룸푸르의 미국 대사관과 스웨덴 대사관을 동시에 급습해서 인질거lik을 벌인 사건 이후에 일본 적군파와 일본 정부의 초법적인 거래로 외국으로 도주하는 데 성공을 했고, 해외에서 일본 적군에 합류해서 국제 지명 수배 중이었지만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른 사건의 공범이 잡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사카구치 히로시에 대한 형은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요시노와 함께 수감 중입니다. 황당한 사실은 가토 형제는 복역 후에 전향해서 아예 자민당에 입당하기도 했으며, 특히 가토 미치노리는 출소 후에 가업인 농업을 하면서 환경보호 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사건 50년을 기념해서 이 사건에 대한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사마 산장 역시 사건 이후 수리를 거쳐서 영업을 계속하다가 홍콩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정생회라는 자선단체가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의 치유 시설로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2002년에는 이 사건을 영화화한 도리파라 아사마 산장 사건이라는 작품이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의 경우에는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경찰 간부가 쓴 자서전을 바탕으로 만든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경찰들의 시각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작 적군파 테러리스트들의 모습은 맨 마지막 산장 돌입 장면에서 잠깐 등장하는 데 그치고 맙니다. 그러나 2008년에는 일본의 좌파 감독 와카마츠 코지에 의해서 실록 연합 적군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고, 여기서는 보다 테러리스트들의 시각을 통해서 그들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됐던 배경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 등을 묘사해서 베를린 국제영화제 경쟁 부분에 진출하게 됩니다. 아무튼 정치적, 종교적 사상이 지나칠 경우 사람들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